안녕하세요. 남편 잃고 악착같이 살아온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에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 두 아들 중 우리 큰아들에게 2년 전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직도 그때 일 때문에 가끔 힘들어하곤 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자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는 평소 즐겨 듣던 이곳에 사연을 보내 저희 큰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6살 때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사고로 여의었어요. 이후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절 키워주셨고요. 그리고 28살의 어느 날 저는 식당 사장님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고아원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셨대. 두 분은 트럭에 과일을 싣고 팔러 다니던 도매상이었는데 장대비가 엄청 심하게 내리던 날에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그만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말았어. 고작 10살이었던 날 혼자 두고 말이야. 당시 우리 아버지랑 엄청 친했던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날 걷어주셨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나한텐 은인 같은 분이지. 당신 필남이 알지? 나랑 제일 친한 친구. 걔가 그분 아들이야. 걔도 참 좋은 애야. 불청객이었던 날 친형제처럼 대해주었거든. 저는 가끔씩 남편과 술을 한잔하러 집에 놀러 오던 남편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뒤 저는 예쁜 첫 아들을 낳았고 그로부터 4년 뒤 소중한 둘째 아들 또한 품에 안아볼 수 있었어요. 너무도 행복했죠. 남편도 저도 세상에 내 피부치 하나 없는 서름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일하던 식당을 그만두고 드디어 제 식당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던 매운 오징어 볶음을 주 메뉴로 앞세워서 말이에요. 꿈만 같았습니다. 많진 않지만 어렵던 시절을 생각하면 제법 모인 재산, 단칸방에서 시작해 얼마 전 이사온 3개짜리 빌라 전세와 드디어 생긴 내 가게, 그리고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이들. 그동안 남편과 일구온 이 모든 것들이 혹시 꿈은 아닐까? 눈을 떠보면 처녀적 새들어 살던 식당 골방에 누워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질 만큼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요.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제 사나운 팔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고요히 숨을 죽이고 있던 불행은 저희 큰아들의 나이가 고작 15살이었던 그해 결국 우리 가족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지? 그 빚 우리가 전부 갚아야 되는 거야? 제발 아니라고 해줘 여보. 바로 남편에게 형제나 다름없던 필남이라는 친구가 남편의 뒤통수를 치고 그만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말도 없이 그 친구에게 빚 보증을 서주었던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랬을 수가 있어. 이제 어떡할 거야. 어쩔 거냐고. 당신 그 친구한테 몇 천만 원이나 대출까지 받아줬다며. 설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필라미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지.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안 그러면 자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면서 제발 자기 목숨 좀 살려달라는데 내가 걔 그런 부탁을 어떻게 거절해. 내가 그동안 걔네 집에서 받은 은혜가 얼만데. 아무리 필람 씨의 집에 전화를 걸어봐도 필람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주 계획적으로 남편에게 그 큰 빚을 다 떠넘기고 잠적을 해버린 거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한순간에 결혼 후 남편과 제가 일궈온 수많은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우리 네 식구는 살던 집을 팔고 다시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몇 개 없던 장신구와 폐물들 모두를 팔아야 했고 가진 재산 또한 전부 날렸죠. 저는 이를 꽉 꿰물었습니다.
절망적이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저에겐 목숨보다 더 소중한 제 아들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악착같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아끼기 위해 건물 주인에게 월세를 깎아달라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을 하기도 했고, 새벽같이 가게에 나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늦게 가계부를 껐죠. 하지만 더욱 독해진 저와 다르게 남편은 마음의 상처가 컸던 모양이더군요. 그럴만도 했죠. 형제처럼 믿었던 제일 친한 친구가 작정을 하고 자신을 망하게 했으니 말입니다. 일도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던 남편은 결국 3개월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당신이 왜 죽어? 죽으려면 당신 엿먹인 그놈이 먼저 그래야지. 대체 왜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건만 남편은 단단했던 만큼 거센 풍파에 휘어질 줄 모르고 그만 부러져 버리고 만 것 같더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큰아들은 자신도 저를 도와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저는 눈에 불을 켜고 큰아들을 나무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가난 이까짓 거 금방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넌 영원하지도 않을 가난에 목매이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학생인 네가 지금 할 일은 공부야. 제 말에 큰아들은 눈물을 흘리더니 이후론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하더군요. 정말 고생스럽고 가난에 찌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절은 절 독하게 만들고 큰아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둘째에게는 그 시절이 조금 다르게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들어간 둘째는 조금씩 탈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땐 불량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에 잡히기도 했고 빈 공터에서 술을 먹다 주민들에게 신고를 당해 제가 학교에 여러 번 불려가기도 했죠. 저는 둘째로 혼도 내보고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둘째는 자꾸만 삐뚤어져 갔습니다. 윤태 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속을 썩일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어떻게 12시에 장사를 마치니 엄마보다도 늦게 들어오냐고.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엄마. 난 정말 이 집이 지긋지긋해. 매번 무말랭이 하나 올라와 있는 밥상도 한겨울에 냉골인 이 집 바닥도 장마철도 아닌데 매번 천장을 타내려오는 저 곰팡이들도 잘못은 아빠가 했는데 왜 고생은 우리가 해야 돼? 난 정말 아빠가 너무 미워. 이 집에 오면 아빠에 대한 원망 때문에 괴로워서 미칠 것 같다고. 둘째는 벽으로 몸을 돌려 누워 흐느끼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둘째를 바로 잡았던 건 바로 당시 고3이었던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은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던 둘째를 다그치지도 감정에 호소를 하지도 않더군요. 단지 큰아들은 공부하는 시간을 아껴 둘째가 싫어하는 벽의 곰팡이를 매일같이 닦아냈어요. 둘째가 집에 들어오기 전엔 항상 바닥에 자신의 이불과 겉옷들을 여러 겹 깔아두어 찬 바닥을 조금이나마 덮여놓았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한 돈을 둘째에게 쥐어주며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결국 어느 날 둘째는 큰아들이 쥐어주는 용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더군요. 이거 형 써. 형 바보야? 형이 잠도 못 자고 고생해서 번 돈을 왜 날 줘? 맨날 엄마 속만 썩이는 내가 뭐가 예쁘다고 나한테 화도 한 번을 안 내냐고. 내가 밖으로 널 잡으러 다닌다고. 아니면 너한테 화를 내고 널 때린다고. 네 마음의 상처가 나아지니? 윤태야, 네가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건 네 말대로 네 잘못이 아니잖아. 넌 그 상처 때문에 지금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네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형으로서 네 옆에서 도와줄게.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셔서 네가 그동안 못 누렸던 것들도 형이 아빠 대신 꼭 너한테 해줄 거야.
맛있는 것도 친구들하고 놀 용돈도 따뜻한 집도 모두 말이야. 그러니까 형이 조금만 더 클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엄마 속 그만 썩이고 형 좀 기다려주라. 어? 이 형이 부탁할게. 놀랐습니다. 추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볕으로 나그네 옷을 벗기던 동화 속 햇님을 보는 것 같았죠. 둘째는 그런 큰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용돈을 손에 꼭 쥐고는 또다시 흐느끼더군요. 그날 이후 둘째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그렇게 두 아들은 이전에 사이 좋던 형제 사이로 돌아갔고 우리 집안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을 했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쯤엔 입소문이 난 제 가게 덕에 집안 사정이 조금 풀려 방 2칸짜리 빌라 전세로도 이사를 할 수 있었고 시간이 흘러 20살이 된 둘째는 군대에 갔다가 그대로 그곳에서 말뚝을 박았죠. 생각보다 군대 생활이 체질에 잘 맞는다면서 말입니다. 나 이제 군대에서 먹고 자고 할 거니까 형, 더 이상 나한테 용돈 주지 마. 나도 엄마 아들이야. 나도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주고 형 맛있는 것도 사줄 거라고. 나도 다 컸다 이거야.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법 일이 잘 풀린 저는 작게나마 시내로 평수를 넓혀 가게를 옮겼고 연식이 조금 되긴 했지만 방 3개짜리 아파트도 자가로 구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던 큰아들은 33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것도 2살 어린 며느리와 속도 위반을 해서 말입니다. 헐, 형이 속도 위반? 대박이다. 당시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 살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술집을 차렸던 둘째는 큰아들의 폭탄 선언에 우아하며 웃더군요. 저야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2사람은 서울의 한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결혼한 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의 얼굴이 쭈글쭈글한 게 어찌나 사람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던지요. 저와 큰아들 모두 바빠 손주를 자주 보지 못했지만 가끔씩 며느리나 큰아들이 영상통화로 보여주는 손주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저와는 달리 큰아들은 오래도록 새로 생긴 가족과 행복하게 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하던 불행은 다시금 절 찾아왔어요. 뭐? 암? 확실해? 다른 병원도 가봤니? 네, 엄마. 한 군데 더 가서 검사 받아봤어요. 저 대장암 맞대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입니까? 큰아들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그만 대장암 선고를 받고 말았어요. 최근에 몸이 너무 피로해져서 혹시나 하고 받은 종합건강검진 중 대장 내시경을 하다 6cm짜리의 용종이 발견되고 만 거죠. 그럼 암이 얼마나 진행됐더니 지금 위험한 상태래? 수술하고 임상 조직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는데 아마 2기나 3기일 것 같대요. 수술 예정일이 2주 뒤로 잡혀서 우선 회사에 휴가 신청해놨어요. 큰아들과 전화를 끊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망할 놈의 사나운 팔자가 기어코 내 아들까지 잡아먹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죽고 싶더군요. 다행히 수술을 받은 큰아들은 대장암 2기를 선고받았어요. 아들은 2주간의 입원 뒤 퇴원을 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가게를 쉬고 큰아들의 곁에 붙어서 간병을 했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애 아빠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큰아들의 퇴원날 큰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간 저를 보며 며느리는 죄송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했죠. 나야 가게 문 닫으면 그뿐이지만 넌 아직 5살인 강민이를 돌봐야 했잖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나한테 미안할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어머마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의 손에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와 큰아들은 봉투 속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 절 쳐다보더군요.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봉투를 빼앗아 저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저는 한사코 큰아들을 말렸어요. 그냥 바꿔라. 너 앞으로 항암 치료 때문에라도 회사 1년간 휴직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너희 세 식구 뭐 먹고 살 거야? 그래도 엄마, 우리도 돈 있어. 암 보험금도 나올 거고. 그래도 그냥 받아. 어머마, 네가 바꿔라.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아들이 저렇게 아픈데 나라도 며느리 널 도와야지. 감사해요, 어머님. 죄송해서 어쩌죠? 큰아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집안 가게를 돌봐야 하는 며느리는 죄송한 표정으로 저에게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큰아들은 결국 손주의 어깨를 꾹 잡으며 고개를 떨궜죠. 저는 큰아들을 안아주고는 퇴원한 큰아들 얼굴을 보러 올 겸 절 데리러 온 둘째와 함께 큰아들의 집을 나섰어요. 큰아들은 회사를 휴직하고 치료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아들이 너무 걱정되어 2주에 한 번씩 큰아들을 찾아갔어요. 너무 자주 찾아가서 며느리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마, 자, 이거 바꿔라. 어머님, 저번에 그렇게 큰 돈을 주셔놓고 왜 오실 때마다 매번 저한테 돈을 챙겨주세요. 저 너무 죄송해요. 죄송하긴 내가 더 미안하다. 나도 돈이 많으면 너희한테 더 주고 싶은데 가게 보수 때문에 계속 큰 돈이 들어가서 내가 그만한 여유가 없어. 이거 10만 원밖에 안 돼. 네가 남편 병가 놓아랴, 아들 돌보랴. 정말 고생이 많다. 내가 자주 와서 불편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 같아도 광민이가 아프면 걱정돼서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자주 오셔도 돼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나 간다. 나오지 말아라. 엄마, 조심히 가. 그리고 다음엔 제발 용돈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엄마가 계속 이러면 나 정말로 마음이 너무 불편해. 알았다, 알았어. 둘 다 들어가. 강민아, 할머니 갈게. 다음에 보자, 응?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어느덧 선선해진 가을 날씨에 며느리와 큰아들은 방충망을 친 채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놨더군요. 저는 배꼽 인사를 하는 손주를 뒤로 한 채 혹시 모기가 들어갈까 싶어 얼른 현관 방충망을 닫았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향하려는데 문득 얼마 전 카드 매출이 통장에 들어왔던 것이 생각났어요. 저는 스스로 많이 마른 큰아들의 얼굴과 손주의 손을 잡고 저를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한창 잘 먹고 자랄 시기에 제가 너무 못 먹이고 자라서 이렇게 이른 나이에 암이라는 병에 걸렸나 싶기도 하고 돈이 있다고 한들 이전보다 생활고에 시달린 며느리와 손주를 생각하니 영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저는 결국 현금 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더 찾아 다시 큰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생활비든 병원비든 어디에든 보태 쓰라고 할 요량으로요. 함께 살지 않던 제가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큰아들의 집으로 가기 위해 빌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갈수록 뭔가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른 집 소리인가 싶었는데 웬걸? 그건 바로 큰아들 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어요. 현관문을 닫지 않고 방충망만 쳐두었기에 큰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는 바로 앞에서 듣는 것처럼 아주 크고 선명하게 들렸죠. 그리고 큰아들 집 앞에 다다른 순간 저는 집안에서 들린 며느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너네 엄마 눈치도 없어? 왜 저렇게 자주 와?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안 걸린 자식 걱정돼서 오시는 거잖아. 그것도 올 때마다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용돈까지 쥐어주시는 거 한 번도 안 빼먹고 꼬박꼬박 다 받았으면서 엄마가 오는 건 싫고
그 돈 받는 건 좋아? 이깟 10만 원 그냥 계좌로 보내라고 그래. 예전엔 그래도 20만 원씩은 꼬박꼬박 주더니 노인네가 쪼잔해지기만 해가지고 내가 이깟 10만 원 받으려고 1시간 넘게 방긋방긋 웃는 연기를 해야겠어? 정 아들 얼굴 보고 싶은 거면 당신이 직접 당신 엄마 집에 찾아가든가.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순간 저는 제가 다른 사람 집 앞에 와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방충망 너머로 보이는 건 분명 제 큰아들과 며느리가 맞았죠. 정말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래, 내가 돌아가신 우리 아빠 때문에 대출이라면 아주 끔찍해해서 우리 좋은 아파트 못 갔어. 당신 남동생이 뺑소니 사고 낸 거, 그 거액의 합의금 장모님이 나한테 몇 천이나 대출받아서 달라던 것도 못 드렸고, 그런 내 트라우마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낡은 집에 살게 됐다고 날 원망했을 때도, 나 때문에 처남이 감옥에 가게 됐다고 장모님이 날 원망하신 것도 나 전부 이해하고 받아줬잖아. 그래서 내 월급 받는 족조 당신이 돈 한 푼 모으지도 않고 사치하는 거, 내 상여금 보너스 나오면 장모님이 득다가지 가져가는 거 나 한마디도 한 적 없어. 어디 그뿐이야? 내가 당신 임신시키는 바람에 당신이 직장 잃어서 처가에 더 이상 용돈 못 드리게 됐다면서 매달 꼬박꼬박 처가에 10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 우리 엄마가 나 암 걸렸다고 준 1,000만 원도. 그런데 어떻게 아들 걱정돼서 온 우리 엄마한테 고작 1시간 쓰는 걸 아까워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누가 들으면 뭐 대단한 돈이라도 준 줄 알겠네. 난 또 대기업 다닌다길래 연봉 1억은 우습게 받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면서 생색은?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해? 당신 때문에 애 베고 직장 잃고 인생 망친 날 버리겠다고? 대출도 못 받는 등신 같은 정신병에 지저분한 암까지 걸린 남편 데리고 사는 이 조강지처를? 해봐. 당신이 할 수 있을까? 너 같은 건 내가 아니면 지나가는 개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당신 똑똑히 들어. 당신 부모 한 번만 더 이 집에 오면 정말 각오해. 그땐 진짜 이혼이야. 알았어?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에 결국 손주가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말을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충망을 열고 그 집으로 들어섰고 순간 큰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저를 돌아봤어요. 며느리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가득했고 큰아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저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처럼 울상이 되었죠. 엄마, 왜 다시 왔어요? 설마 우리 얘기 다 들으신 거예요? 저는 무서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큰아들은 자신들이 싸우는 얘기를 제가 다 들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큰아들의 축 처진 모습을 보자 저는 더욱더 눈이 돌아 며느리에게 성큼성큼 다가갔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며느리의 뺨을 내리쳐 버렸습니다. 아! 어머님! 며느린 손으로 뺨을 부여잡고는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죠.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니? 뭐? 등신 같은 정신병에 지저분한 암? 우리 아들 돈을 너네 집에 전부 뜯어가서 갖다 바쳐?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오해? 방금 내 두 귀로 전부 똑똑히 들었는데 너 여태 나한테 순 가식 던 거니? 내 아들 마음 여린 거 이용해서 앞에선 착한 척 미안한 척 다 하면서 뒤로는 내 아들 돈 뜯어먹고 살았어? 그리고 뭐 그깟 10만 원? 사지 멀쩡하고도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나 안 하는 네가 남편 돈만 뜯어먹고 살더니 아주 돈이 우습지? 내가 오늘 이 집에 들어와 본 게 아주 천운이구나. 오늘 와서 이딴 추악한 대화들을 못 들었으면 앞으로도 불쌍한 내 아들 너한테 호구 잡혀서 살 뻔했어. 난 그런 너한테 고맙다고 매번 그깟 10만 원씩 쳐 갖다 바치고. 저는 너무 화가 나
숨 쉴 틈도 없이 며느리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소름 돋게도 며느리의 표정은 마치 좀 전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아주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다 들으셨어요? 피차 잘 됐네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돈 타내느라 웃는 연기하는 거 진짜 못해 먹겠었는데 어머님 눈치 없으세요? 아니, 자식을 대출도 못 받는 등신에 암까지 걸리게 엉망으로 키워서 결혼시켰으면 적어도 염치는 좀 있으셔야죠. 아무리 제가 괜찮대도 그렇지 어쩜 이렇게 꼬박꼬박 2주에 한 번씩 여길 찾아와요? 어머님이 찾아오면 뭐 저 사람 병이 나아요? 어머님이 뭐 의사예요? 아니잖아요. 불편해 죽겠으니까 그만 좀 오세요 제발. 그래도 제가 저 사람 데리고 살아주는 거 맞으니까 감사의 의미로 그 푼돈은 계속 제 계좌로 보내시고요. 아시겠어요? 와,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추악한 면모를 여태 숨기고 제 앞에서 가식을 떨었었다뇨. 게다가 큰아들은 여태껏 저런 여자한테 바보같이 돈이나 뜯기며 살았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우는 손주를 꼭 끌어안고 있는 큰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소리쳤어요. 이게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너야말로 염치라는 게 좀 있어라. 이 집에 네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간 거 있니? 내가 도와준 돈 1억하고 우리 아들이 모아둔 돈 보태서 여기 들어온 거잖아. 너랑 내 친정에선 땡전 한 푼 안 보태고 너 결혼하고 여태 돈 한 푼 벌어본 적 있어? 하는 거라곤 천박하게 남편 자존감 깎아내리면서 돈 뜯어 쓸 줄밖에 모르는 너야말로 내 아들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왜 너한테 감사해? 지금 보니까 넌 내 아들을 간병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 아들 몸에 암덩어리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발암물질 같은 년아. 됐고 그래 내가 한 번 더 여기 찾아오면 너 이혼한다고 했지? 해라 이혼. 경일이 너 당장 이혼해. 안 하면 이 엄마 정말 가만히 안 있는다. 알았어? 어딜 데리고 살 게 없어서 사람도 아닌 거 아내라고 끼고 살아. 나와. 엄마 집으로 가자. 강민아 이리 와라. 가긴 어딜 가?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큰아들과 손주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글쎄 며느리가 저를 막으며 제 머리채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저는 몸을 휘청였고 큰아들은 저를 다급히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큰아들의 행동에 며느리는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이게 미쳤나? 감히 누굴 건드려? 바로 그 착한 저희 큰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후려친 겁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며느리는 바닥에 철퍼덕 쓰러지더군요.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감히 우리 엄마 면전에 대고 저딴 소리 짓거리는 걸로 모자라 우리 엄마 몸에 손을 대? 내가 여태 당신 혼전 임신시켜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강민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을 여태 참았어. 근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러면 말이 다르지. 이혼해. 당신이 맨날 나한테 협박처럼 들먹였던 그 이혼하자고. 엄마 가요. 여보. 큰아들은 저와 손주를 데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린 큰아들의 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왔고 마침 집에 있던 둘째는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붕괴를 하더군요. 형, 진짜 바보인 것도 정도가 있지. 여태 그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 여자 옆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조용히 말해라. 강민이 방금까지 울다가 겨우 방에서 잠들었다. 그래 경이라. 왜 여태 이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니? 어? 네가 대출을 끔찍이 싫어한다는 얘기야 뭐 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 그게 죄니? 사돈총각 뺑소니 합의금 안 물어준 게 네 잘못이야? 애초에 그런 짓을 한 그놈이 문제지. 그리고 임신은 뭐 네가 혼자 시켰니? 왜 네가 걔한테 죄책감을 가지고 걔랑 네 처가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 이 사실을 알면 네 엄마 분통이 터져버릴 건 생각 못했어?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내려치며 울분을 토했어요. 둘째 또한 화가 난 표정으로 자기 형을 바라보았죠. 우리의 최근에 큰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눈물을 뚝뚝 떨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엄마. 난 우리 강민이 부모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임신시켜서 데려온 애엄마를 내 트라우마 때문에 더 좋은 환경에서 못 살게 한 것도 미안했고, 어찌됐든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엄마도 알잖아. 결혼했던 여자가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윤태, 너도 알잖아.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일이 어떤 건지 말이야. 어차피 이혼하지 않을 거. 괜히 엄마랑 윤태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두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괜히 내 걱정만 더 했을 거 아니야. 아휴, 입모 오지라 등신 천치야. 저는 큰아들의 말에 큰아들의 팔을 내려치며 울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큰아들은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걸까요? 큰아들은 그런 제 팔을 잡고 울먹였죠. 근데 엄마, 나도 더는 안 되겠어. 나한테 몰라도 감히 엄마한테까지 함부로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엄마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나 강민이 데리고 이혼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후 큰아들은 손주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해 협의 이혼을 하자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반발을 했죠.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노래 불렀잖아. 이혼하자고. 그런데 왜 갑자기 안 한다는 거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그건 그냥 한 얘기지. 싸우다 보면 무슨 말을 못해? 당신 당장 애 데리고 안 들어와? 우리 엄마가 이번 달 생활비는 왜 안 들어왔냐고 전화 왔어. 그걸 내가 왜 줘? 더 이상 내 처가도 아닌데. 그동안은 내가 이혼 못할 것 같으니까 이혼 거리더니 막상 진짜 이혼하자고 하니까 무섭지? 당신이 능력이 있기래, 모아둔 돈이 있기래. 당신 사람 정말 잘못 건드렸어. 우리 엄마 몸에 손댄 죄값 이혼으로 톡톡히 치르게 할 거라고. 웃기고 있네. 그럼 우리 강민이 내놔. 강민이 나한테 보내면 내가 이혼해 줄게. 뭐? 당신이 언제부터 강민이를 그렇게 챙겼다고 그래? 지금 강민이를 무기 삼는 거야? 강민이는 절대 안 돼. 싫으면 나도 이혼 못해. 법원에서 엄마인 내 편을 들지 당신 편을 들 것 같아? 강민이 나한테 빼앗기기 싫으면 당장 집에 들어와. 며느리는 결사반대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아들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까지 걸어야 했어요. 변호사 말대로 경제력은 큰아들이 우세하지만 아무래도 주 양육자로 손주를 돌봤던 건 며느리인데다 손주도 며느리에 대한 애착이 있어 판사가 며느리의 편을 들어줄 확률도 무시는 못한다더군요. 그래도 큰아들 쪽이 우세한 건 사실이니 큰아들은 소송 준비와 암 치료를 병행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항암 치료 때문에 4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둘째는 가게로 출근을 했기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손주를 식당으로 데리고 출근을 했어요. 손주는 식당 의자에 얌전히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오랜 시간 저희 식당 주방에서 일을 했던 직원이 저에게 넌지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 보면 볼수록 언니네 손주는 언니네 큰아들 안 닮은 것 같아. 엄마 쪽 유전자가 너무 센 건가? 아무리 그래도 얼굴 한 구석 정도는 지 아빠를 닮을 법도 한데 말이야.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 팔의 털이 모조리 곤두서 버렸습니다. 한 번도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러고 보니 손주의 얼굴엔 그 어느 곳에서도 저희 큰아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저는 유심히 손주의 얼굴을 뜯어봤어요. 손주의 얼굴엔 며느리 얼굴이 보이긴 했지만 그마저도 그렇게까지 똑 닮아있진 않더군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손주와 큰아들의 침대에서 머리카락을 찾고 두 사람의 칫솔까지 동봉해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돌아와 있던 큰아들도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너 뭐 예상 가는 거 없어? 네 애라고 확신해서 결혼했던 거 아니야? 난 그냥 애엄마가 내 자식이라고 하길래 그 말을 믿었지. 나랑 사귄 지 6개월이나 됐었는데 상식적으로 내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강민이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내가 그 여자를 혼전 임신시키고 여태껏 얼마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었는데. 결국 큰아들은 두 손에 고개를 묻고 흐느꼈어요. 옆에서 길길이 날뛰던 둘째도 그런 제 형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죠. 강민이 보내자 우리. 네 친자식도 아닌데 당연히 친모한테 보내줘야지. 혹시 이번에까지 미련 떨 생각일랑 하지 말거라. 세상엔 그래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그래도 강민 애미가 강민이한테 잘하긴 했다며. 더 정들기 전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내주는 게 맞아. 큰아들은 여전히 흐느끼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주와 조용히 이별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웃긴 건 양반은 못 되는지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글쎄, 며느리가 저한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님, 저 결심했어요. 저 강민이 드릴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깔끔하게 떨어져 주는 조건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2억 3천짜리 빌라랑 위자료 명목으로 1억 더 저한테 얹어주세요. 이런 건 돈 없는 남편보다 어머님한테 말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어머님한테 전화 드린 거예요. 어차피 애 아빠도 강민이 끔찍이 아끼고 어머님도 손주라며 껌뻑 죽으시잖아요. 애 아빠 항암치료 병행하면서 소송 준비하기 힘들어하죠? 제가 선심 쓸게요. 어때요? 참 기가 찼습니다. 분명 손주가 큰아들을 닮지 않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뻔히 큰아들의 친자식이 아닌 걸 눈치챘을 텐데 내 아들 핏줄도 아닌 애를 무기로 또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저 태도가 아주 기가 막혔죠. 저는 그 길로 며느리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돈 얘긴 중요하니 만나서 얘기하자꾸나. 우리 집 근처에 큰 카페 하나 있는 거 알지? 거기로 와. 며느린 제가 그 돈을 줄 줄 알고 신이 났는지 당장에 달려오겠다더군요. 큰아들은 자신 또한 마지막으로 며느리와 정리를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들고 큰아들과 함께 며느리를 만나러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신이 난 며느리에게 폭탄 발언을 날렸죠. 제 조건 기억하시죠, 어머님? 빌라에 1억이에요? 그래, 기억한다. 그러니 네 아들 강민이 그냥 네가 데려가라. 그거면 깔끔하지? 네? 제가 손주를 데려가라고 하니 며느리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씩 웃어 보이며 친자 확인 결과지를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내 아들이랑 네 아들이랑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지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진 더 확인 안 해도 알겠지? 종이를 쭉 훑어본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큰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푹 쉬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어쩜 이렇게 깜쪽같이 날 속일 수가 있어? 그것도 무려 5년을. 당신 인간이야? 그리고선 여태 나 때문에 네 인생 망쳤다고 그 난리를 떨었던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어머님, 여기 순 돌팔이에요. 강민이가 이 사람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에요? 네가 그런 말 할 줄 알고 다른 두 곳에서도 똑같이 검사 받아봤다. 그럼 그 세 기관이 전부 다 돌팔이란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당신, 강민이 누구 애야? 어? 내가 그것만 좀 알자. 어쩐지 이상했어.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 임신이라니. 아니, 그게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니 가관이더군요. 며느리는 제 큰아들을 만날 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네요. 누구의 아이를 뵀는지 자신도 알 수가 없어 둘 중 조건이 더 좋은 제 큰아들을 선택했었다고요. 당신도 알잖아. 애 키우는데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람 피운 건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엄마로서 애를 위해서 당신을 선택한 거야. 물론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도 당신이고 그 사람은 그냥 재미로 몇 번 만났던 거야.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 알았지? 애가 커가면서 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럼 뒤늦게라도 말을 했어야지. 어쩜 여태껏 이렇게 입을 싹 닫고 있을 수가 있어?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됐고, 당신 그 집에서 짐 싸들고 당장 나가. 재산 분할? 양육비? 그딴 거 아무것도 없어.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종이들을 구겨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정말로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는지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내가 돈 한 푼도 없이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워? 여보, 내가 우리 집에 얘기해서 당신한테 더는 돈 요구 못하게 할게. 나도 당신이 생활비 주는 대로만 고지고대로 쓸게. 정말 실수였어. 미안해 정말. 어머님, 그땐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정말 나사가 하나 빠졌었나 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제발 이 사람 좀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그래도 어머님 말은 잘 듣잖아요. 정 이혼을 해야겠으면 그 집이라도, 아니 1억이라도 좀 주세요. 1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살다 살다 너처럼 뻔뻔하고 끔찍한 애는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남편 돈 떼먹고 나른 그 친구 놈을 끝내 못 잡았을 때도 내 이렇게 기함을 하진 않았어. 너랑 너희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했던 짓들, 우리 아들한테 그동안 뜯어간 돈들, 내가 고소를 해서라도 그 죄값 꼭 받아낼 거야. 알았니? 가증스러우니까 나한테 그 어머님이라는 소리 하지도 말어. 제 말에 며느리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나중엔 큰아들의 바짓가랑이까지 잡으며 애원을 하더군요. 하지만 큰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떨쳐내며 한마디를 남기고는 저와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엄마 말 들었지? 선택해. 끝까지 버티다가 나한테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해서 없는 돈을 더 뜯기든 감옥살이를 하든 해볼래? 아니면 네 아들 데리고 깔끔하게 맨몸으로 쫓겨날래? 결심 서면 문자해. 절대 전화하지 말고. 네 목소리 더 듣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다시 암세포가 자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발 앞으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좀 살아. 강민이가 당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자랑스럽지 못해도 수치스럽게 느끼진 않게 좀. 며느리는 엉엉 울기만 할 뿐 차마 우리를 붙잡으러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더군요. 이후 당연하게도 며느리는 짐을 싸들고 맨몸으로 쫓겨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하던 날 며느리는 엉엉 우는 강민이를 우리에게서 데리고 갔죠. 큰아들은 애써 강민이를 웃으며 보냈지만 집에 와서 거의 내리 사흘을 울더군요. 이후 저는 큰아들에게 며느리를 고소하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큰아들은 제게 쓰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강민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 여잔 너무 밉지만 강민이는 죄가 없잖아요. 적어도 범죄자가 아닌 엄마 아래에서 크게 해야죠. 엄마, 저 2번 다신 강민이 안 볼 거예요. 그 여자나 그 집에서 애를 빌미로 다시 저한테 접근하려 할 게 뻔하니까요. 이제 그 집이라면 치가 떨리거든요. 처음에야 강민이나 저나 많이 힘들겠지만 이게 맞아요. 어설픈 미련은 그 애랑 저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렇게 큰아들이 암 수술을 받은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전 며느리는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이후의 소식은 모르지만 아마 잘 지내고 있겠죠. 저도 큰아들도 일부러 그 집 소식은 더욱 알려고 하질 않으니까요. 그 아이가 큰아들에게 몇 번 전화를 건 적이 있는 모양인데 큰아들은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번의 전화를 무시하자 더는 그 아이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고 큰아들은 그렇게 5년간 자신의 아이였던 그 아이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저희 집에서 저와 둘째와 함께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끝내고 몸을 무사히 회복했죠. 1년의 휴직 후 회사에도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을 위해 등산을 다닐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물론 혹시 모를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외래 진료를 다니고 있고요. 형은 여기서 형 회사까지 거리가 차로 1시간 40분이나 되는데 용케 출퇴근을 하네. 얼마 전에 형한테 안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자긴 나랑 엄마랑 예전처럼 이렇게 셋이 사는 게 너무 좋대. 참 대단해. 그치? 근데 엄마, 어제 형이랑 등산 갔다가 밥 먹으러 복합 쇼핑몰에 갔었거든? 근데 형 또 아동복 매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 말은 안 해도 형 아직 강민이 생각 많이 나나 봐. 아직 마음속에선 그 아이를 끊어내지 못한 큰아들을 둘째는 많이 걱정하곤 합니다. 저 또한 큰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쩔 노릇이 있는 건 아니니 그저 큰아들의 등을 다독여 줄 수밖에 없었죠. 내버려 둬라. 부모 자식으로 몇 년을 살았는데 그게 쉽게 잊히겠니? 나도 아직 그 애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건 그렇고 넌 만나는 아가씨 있다며 혹시 결혼 생각이 있는 거야? 엄마는 형 일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요새 나이 35이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난 뒤에 천천히 할래. 그러다 헤어지면 나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고. 둘째는 가족을 버리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신의 아빠와 사기 결혼을 당했던 형을 보며 결혼 생각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항상 밝은 둘째도 마음속엔 상처가 많이 들어서 있겠죠. 그래서 전 둘째에게 결혼을 종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런 둘째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여자 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죠. 저는 앞으로도 상처 많은 우리 아들들을 보듬고 다독이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두 아들의 앞에서 저는 언제든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강인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제 드센 팔자가 그 누구도 특히 제 아들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큰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경일아, 엄마야. 엄마가 갑자기 사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놀랐지? 경일아, 누구보다 착한 너한테 왜 자꾸만 이런 아픈 시련들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 이 엄마 탓인 것 같아서 엄마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래도 경일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나쁜 일만 가득하겠니? 거대한 불행이 널 덮쳐왔던 만큼 그 뒤에는 분명 그만큼 더 큰 행복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엄만 분명하게 믿는다. 그러니 우리 큰아들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고 이 엄마랑 동생이랑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자. 항상 이 엄마가 고맙고 미안해. 사랑한다. 아, 윤태야, 너도 사랑한다. 네 이름 안 불렀다고 서운해하지 말거라.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로 새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누군가에게 청소는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저한테 청소는 새 삶을 개척할 수 있던 방법이었어요. 특히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러울 땐 청소만 한 게 없더라고요. 이미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가슴에는 응어리처럼 남은 상처가 깊어서 자꾸 지우고 싶은지 청소에 집착하면서 살았네요. 할 수만 있다면 청소로 더러운 얼룩을 지워내는 것처럼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도 모두 지우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사실 결혼 생활 10년 만에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10년이면 어느 부부든 불타는 사랑보다는 정과 의리로 살아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10년이나 믿고 살았던 전 남편한텐 그런 의리도 없었나 봅니다. 세상에 아무리 믿을 놈 하나 없다 해도 나랑 사는 제 남편만큼은 믿을 만한 사람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10년간의 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왜 저런 놈을 데리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니까 저한테도 가슴 뻥 뚫릴 만큼 속 시원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직하게 살면 하늘도 정직한 사람을 도와주나 봅니다. 그래도 제가 한때나마 평생의 배우자라고 믿었던 전 남편이란 사람은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었어요. 과거부터 거슬러 가야 되는 사연인 만큼 이해가 쉽도록 남편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 너무 좋았어요. 가장으로 남편으로도 만점이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 상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을 2명이나 낳고 키우는 동안 정말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바쁠 텐데도 아이들 유치원 행사에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아들 유치원에 운동회 같은 행사가 있으면 그날은 무조건 아들 보러 유치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큰아들과 같이 달리기 연습을 하면서 뿌듯하게 말하기도 했어요. 자, 아들, 아빠 잘 봐. 팔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뛰어야 더 잘 뛸 수 있어. 알겠지? 아빠, 이렇게? 나 1등해서 손에 도장 찍어 올게요. 좋았어. 우리 아들이 무조건 1등 할 거야. 큰아들은 유치원 운동회 전날 남편과 이런저런 연습을 하면서 놀았어요. 늘 아이들 일이라면 제일 먼저 나서던 남편은 잘 놀아주는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그래도 그쯤이 바쁠 시기라서 남편한테 걱정하듯이 말했던 적도 있어요. 여보, 일 바쁘면 내일 꼭 안 와도 괜찮아. 애들 운동회 가보면 안 오는 아빠들도 은근 많아. 요새 일도 바쁘다면서 어떻게 오려고 그래. 에이, 하루 더 일한다고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급한 일 아니라 괜찮아. 일은 다시 하면 되는데 애들 저만한 땐 지금뿐이잖아. 아들한텐 아빠가 놀아주는 게 더 좋은 거야. 하여튼 애들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오는 것도 참 대단해. 남편은 두 아들한테 최고의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은 몸으로 놀아줘야 한다면서 늘 어떻게 놀아줘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유치원 행사에 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도 저희 남편이 유일했어요. 그만큼 자식들 일이라면 가장 최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네 식구가 화목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애들 잘 크고 속 썩히는 남편도 아니라 정말 제 가정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균열이 시작된 건 시모가 갑자기 쓰러지면서부터 시작됐죠. 가족 중에 아픈 사람만 없어도 아무 걱정이 없었을 텐데 그때부터 근심이 생겼어요. 남편은 차남이었고 장남인 시숙이 있었는데 시숙은 시부모한테 매정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큰형님은 주부였는데도 대놓고 싫은 티를 내면서 저한테 전화했더군요. 동서, 어머니 보고 왔는데 손 많이 가게 생겼네. 간병인 알아보고 있어? 아직은 제가 보고 있어서 간병인 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야지. 더 병들고 구하면 간병인들도 안 하려고 해. 괜히 혼자 독박 쓰지 말고
적당한 간병인 알아봐. 난 아버님이 괜히 나한테 떠넘기려고 할까봐 걱정이야. 맨날 장남 타령하시잖아.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겠어. 저는 형님의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아버님이 큰 시숙한테 의지를 하셨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손을 벌리거나 경제적으로 의지하시는 것도 아닌데 형님은 그런 것조차도 부담스럽다면서 싫어하셨죠. 예전에도 이러다가 시부모 아프기라도 하면 장남한테 자기들 모시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싫은 티를 팍팍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쓰러져서 입원하니까 형님은 주부로 지내면 자기한테 병수발 들게 할 것 같다고 일자리까지 찾아 나섰던 겁니다. 아무리 시부모라도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시모가 며느리들한테 정말 잘해주던 분이라서 형님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나 큰형님 첫 아이 낳고 늘 밥은 먹었는지 집까지 찾아와서 반찬을 챙겨주시던 분이었어요. 저 첫애 낳고 정신도 없을 때 어머님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면서 이런 말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밥은 먹었어? 깐난쟁이 본다고 네 밥 챙길 정신이 없지? 내가 애 잠깐 볼 테니까 어서 밥부터 먹어. 어머님, 반찬 일부러 챙겨오신 거예요? 나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서 알아. 애 낳고 당분간은 국에 밥만 말아먹을 정신도 없잖아. 친정도 멀어서 친정 어머니가 오시지도 못할 텐데 내 며느리 내가 챙겨야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울지 말고 어서 밥 좀 먹어. 국도 다 있으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저는 그때 어머님께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100일 지나기 전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않습니까? 정말 밥은 고사하고 제대로 씻을 정신도 없는데 어머님의 배려 덕분에 저는 배 굶은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며느리들 힘들 때 옆에서 세심하게 챙겨주던 분인데 형님이 어쩜 저럴 수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님 병원에 자주 갔어요. 저는 당시에 주부였기 때문에 시간이 널널한 편이라 갈 수 있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소변통을 비우고 온 저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고생은 무슨 고생이에요. 어머님도 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저 지금 빚 갖고 있는 거니까 건강만 신경 쓰세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너무 많아서 다 말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퇴원하시고 집에 가시면 제가 밤새도록 말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건강만 잘 챙기세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내가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진 시모는 소변도 편히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주 가서 자연스럽게 병수발을 들게 됐었죠. 그때 시부는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시더군요. 사실 결혼하면 시부모도 내 부모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형님은 저와 달랐던 겁니다. 한 번은 병원 복도에서 시부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시부는 시숙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장남이면 장남답게 굴어. 이놈의 자식아, 네 엄마가 너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말해. 너나 큰 며느리나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 니들 아주 이근 좋으기만 해봐.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시부는 노발대발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창 화를 내고 전화를 끊던 시부는 머리를 잡고 벽을 짚으며 휘청거렸어요. 그런 시부를 보고 놀라서 얼른 달려가서 부축하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래. 우리 막내 며느리 나 괜찮다. 어제도 늦게 갔으면서 또 온 거야? 애들은 어쩌고? 애들 걱정 마세요. 남편이 저보다 애들이랑 더 잘 놀아줘서 저 없어도 잘 놀아요. 그나저나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집에 가서 좀 쉬다 오세요. 장남이라는 게 지 엄마가 아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데 내가 살 수 있겠니? 정말 너 볼 면목이 없다.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장남이라는 게 저러고 있으니 내가 너무 속이 답답해. 아버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다 어머니께 효도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자식이잖아요. 저 애들 낳고 친정 멀어서 가지도 못할 때 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정말 너 없었으면 네 시어머니 이만큼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고맙다. 시부는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가족이 힘들 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3년이나 시모 병수발을 들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더니 큰 시숙은 3년쯤 됐을 때 거의 시부모님을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장남이 저럴 수 있을까 한심했어요. 그때 아침에 남편은 저 대신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래도 저녁이면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말했어요. 오늘도 병원에 다녀온 거야? 어머님 좀 어때? 늘 비슷하시지 뭐. 괜찮아지셔야 할 텐데 걱정이야. 그래도 당신이 그만큼 해주니까 엄마도 많이 이겨내신 것 같아. 내가 당신한테 정말 고마운 거 많은 거 알지?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가 좋은 거야? 어머님 안 아프셨으면 이런 호강도 못 누렸겠네. 아니지. 애들 잘 키워주고 집안 건사 잘 하는 것만으로도 난 늘 고맙게 생각하지. 아마 어머니도 며느리 정성에 감동해서 금방 일어나실 거야. 남편은 제가 시모의 병수발 드는 걸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시부모 일에 저희 부모님 일처럼 생각해 주니까 고마워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노력에도 시모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3년을 병수발 들었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시모를 데리고 가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 친어머니 상을 치르는 듯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절 보고 시부가 위로해주면서 말하기도 하셨어요. 얘야, 너 정말 최선을 다한 건 내가 알아. 네 시어머니도 아마 무척 고마워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아버님은 절 위로하면서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때도 큰 시숙과 형님은 정말 장례식장은 왜 왔나 모르게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가 끝나고 시모를 납골당에 모신 뒤 남편은 몇 달 뒤에 저한테 뜬금없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정말 와이프 잘 만난 것 같아. 내가 무슨 복에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그동안 형수님 보니까 당신이 정말 큰일 했다는 거 바로 알았어. 그만큼 처가해도 나도 잘할게. 그리고 당신도 내가 사는 동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내가 열심히 살 거야. 알겠지? 그걸 이제 알았어? 당신은 나 같은 사람 또 없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잘해야 된다. 남편은 시모를 보내고 생각이 많아진 듯 저한테 늘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큰형님을 보면서 느낀 게 많아 보였습니다. 솔직히 며느리가 간병인 안 쓰고 직접 모시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저한테 고맙다면서 잘하겠다고 여러 번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편도 슬슬 변해가더군요. 정말 믿었던 남편이 변하는 걸 보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시모 돌아가시고 1년 정도는 남편한테는 가족의 1순위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식구들을 먼저 챙긴 뒤 자기 일을 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슬슬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도 핸드폰만 쥐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애들이 왔는데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큰아들이 남편 핸드폰을 뺏어들면서 말하더군요.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글씨 잘 써서 칭찬받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핸드폰 그만 보고 제 공책 좀 봐주세요. 야, 너 누가 핸드폰 함부로 가져가래? 어?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짓이야? 전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 아빠가 안 봐주니까. 아빠가 바빠서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렇다고 아빠 핸드폰을 가져가? 너 아주 오늘 혼나볼래? 평소 같았으면 남편은 큰아들 말에 웃고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특히 큰아들이 핸드폰을 뺏어간 걸 이해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히 큰아들이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던 것도 아닌데 저게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남편이 벼랑간 화를 내면서 소리치자 큰아들은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어요. 주방에 있다가 큰아들 우는 소리에 나와보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더군요. 저는 큰아들을 안아서 달래주면서 남편한테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애한테 화를 내? 오늘 당신 오면 보여준다고 하루 종일 당신만 기다렸는데 그냥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면 될 걸 왜 화를 내냐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중요한 거라도 하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어? 당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어른 물건 함부로 뺏어가게 만들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길래 그러는데 이리 줘봐. 대체 뭔데? 저는 남편이 하도 노발대발하면서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따지길래 궁금해서 핸드폰을 이리 내놔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핸드폰을 황급히 주머니에 넣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당신이 내가 하는 거 보면 알아? 다 중요한 일 하고 있던 거니까 하는 소리잖아. 다음부턴 애들 단속 좀 해. 애들 단속? 우리 애가 뭘 했다고 애들 단속을 해? 당신이나 정신 차려. 괜히 밖에서 안 되는 일 끌고 들어와서 애들 잡는 소리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별거 아닌 걸로 애들한테 큰 소리 치기만 해봐. 애들을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하는 소리잖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렇다고 당신처럼 밑도 끝도 없이 화내는 게 맞다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그만해. 좋은 말로 해도 될 말을 굳이 그렇게 해야겠어? 제가 남편을 타박하면서 말하자 남편은 답답하다면서 집을 나가더군요. 솔직히 그때도 무작정 화부터 내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핸드폰 뭐 별것도 아닌데 어린 아들이 그걸 좀 뺏었다고 정색하고 화낼 만한 일인지도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남편의 핸드폰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핸드폰 집착이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남편은 40대 후반에 대체 어디서 무슨 바람이 들었나 싶었다니까요. 한 번은 안방 청소를 하는데 남편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들고 가 거실에 있던 남편한테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벨소리를 들은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제 손에 있는 핸드폰을 보고 뺏어들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버럭 소리까지 질렀어요. 당신은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아무리 부부라도 선이 있어야지. 서로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그 전화를 받기라도 했어? 왜 나한테 난리야? 저장된 거 보니까 그냥 고객인 것 같길래 가져다 주려고 한 거야. 내가 뭐 잘못됐어? 아니, 전화가 와도 급하면 다시 할 텐데 당신이 왜 내 일에 참견을 하냐는 말이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신경 좀 쓰지 마. 언제는 고객 전화는 칼이라면서 고객이 최우선이라고 난리 부르스를 칠 때는 언제고. 당신 요즘 핸드폰에 뭐 있어? 왜 요즘 식구들이 핸드폰 근처만 가도 유난이야? 요즘 고객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한 명이라도 놓치기 싫어서 그런다 왜? 요즘 중고차도 모바일로 보는 시대야. 집에서 살림만 하는 당신이 알기나 해? 이젠 이 핸드폰으로 다 하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여러분들 같으면 남편 행동이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련 천지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고차 시장 경쟁도 심했고 남편 말처럼 모바일로도 중고차를 사고 파는 시대다 보니 남편한테 그만큼 핸드폰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이 수상하다는 걸 감지했어요. 매번 미용실에 가면 커트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남성 파마를 하고 온 거예요. 대체 무슨 바람이 들어서 머리를 했나 싶어서 남편한테 황당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갑자기 머리는 왜 했어? 안 그래도 머리 큰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 요즘 패션을 모르네. 요즘엔 남자도 꾸미는 시대야. 내가 고객들 상대해봐서 아는데 사람이 꾸며야 신뢰가 있어 보인다니까. 아이고, 그러셔? 아니, 근데 당신 옷도 샀어? 종이 가방은 다 뭐야? 그냥 날씨도 바뀌는 것 같고 요즘 고객들이 멀끔한 사람한테 계약하려고 하니까 나도 옷 좀 사봤어. 이게 다 뭐야? 혼자서 백화점을 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애들 학원비도 올랐는데 당신이 이렇게 옷을 많이 사면 어떡해? 저는 머리도 하고 쇼핑까지 하고 온 남편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옷만 사도 이게 다 뭐냐면서 잔소리를 폭탄으로 하더니 본인은 아주 양손이 무겁게 들고 온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서 하나씩 열어보다가 의아한 봉투를 하나 본 겁니다. 남자들 옷 틈에 여성복이 있던 거예요.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 옷을 꺼내들면서 남편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옷은 뭐야? 설마 내 옷이야? 이게 왜 여기 있지? 남편은 제가 꺼내든 옷을 보고 당황했는지 제 손에 툭 뺏어가더니 뒤로 숨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꽃무늬가 많은 게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뒤로 숨긴 블라우스를 뺏어들고 탁탁 펼쳐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꽃무늬 옷 입는 거 봤어? 당신 진짜 이상하다. 이거 딱 봐도 내 사이즈도 아니고 내 취향도 아닌데 왜 산 거야? 이것도 고객 응대할 때 입으려고 샀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거 왜 샀냐고 정확하게 말해보라니까? 저는 화가 나서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당황한 남편이 말을 얼버무리다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거 우리 사무실 딜러 와이프 선물. 뭐? 아니 그걸 당신이 왜 챙기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이것도 다 복지야. 그 직원이 신규 계약을 얼마나 잘 떠오는데, 이것도 다 경쟁업체한테 직원 안 뺏기려고 하는 관리라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생각 말고 이리 내놔. 당신 어차피 살쪄서 이런 옷도 안 맞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그 옷이 직원한테 주는 건지 인증할 수 있어? 있냐고. 왜 못해? 다 할 수 있지. 근데 꼭 그렇게 직원 앞에서 내 체면 안 살게 그래야겠어? 하여튼 내가 이래서 당신 성격 드세다고 하는 거야. 이래서 아줌마들은 안 된다니까. 뭐? 아줌마? 오늘 아줌마 등살에 한번 죽어볼래?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해? 당신 한번 제대로 걸리기만 해. 내일 그 직원한테 꼭 연락하라고 해. 알겠어? 저는 남편한테 화를 내고 직원한테 꼭 인증하라고 했어요. 정말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뜬금없이 머리도 하고 옷도 사는 남편이 슬슬 수상하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 출근한 남편한테서 점심쯤 사진이 한 장 왔어요. 그 사진은 바로 남편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와이프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제 그 문제의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의심은 가는데 물증은 없으니까 저도 환장하겠더군요. 솔직히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진을 봐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할 수는 없었지만 워낙 덤벙거리는 성격이었던 남편이라 몰래 보려면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덤벙거리고 늘 잘 깜빡하던 남편이
그때는 오히려 모든 걸 완벽하게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영수증 한 장까지도 지갑이나 주머니에 돌아다니는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빨래를 돌리다가 세탁기에서 물에 젖은 영수증이 나와서 빨래 곳곳에 묻어있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주머니 차 할 거 없이 정말 일부러 치우는 것처럼 말끔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뭘 감추고 있다는 촉이 왔던 거예요. 그러다 저는 남편 차를 빌려 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별 의심 없이 차 키를 주더군요. 그때는 저도 정말 볼 일이 있었기에 빌려 탄 건데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바로 차 블랙박스였죠. 아무리 남편이 지능적으로 숨기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감췄을 확률이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 차를 타자마자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바로 저한테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던 회사 직원 아내라는 여자랑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그동안 찍힌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엔 남편이 그 여자 회사를 데려다 주는 모습, 그리고 둘이 다정히 안아주는 모습 등 정말 별의별 모습이 다 담겨져 있더군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 카드값이 언제부터 큰 폭으로 올랐는지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카드 내역을 보니까 정말 데이트를 한 건지 파스타 같은 음식점들이 많았던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상간녀의 직장도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 여자는 남편한테 중고차를 거래한 신규 고객이었던 겁니다.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차를 직접 알려주는 것도 찍혀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 상간녀 직장으로 찾아가 그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까 남편 놈이 아주 그 여자를 퇴근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가는 게 일이더군요. 저는 회사 앞에 서 있다가 그 여자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상간녀가 아주 뻔뻔하게 면상을 들고 다니네. 오늘도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꾸민 거야? 이렇게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든? 아줌마,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너 난 알긴 알아? 그래, 모를 수가 없겠지. 차에 있는 가족 사진 보고도 불륜을 해? 너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거야? 가정 있는 거 알았잖아. 아줌마 이거 나요. 놓으시라고요. 저는 뻔뻔한 상간녀 머리채를 틀어잡았어요. 그리고 사정없이 흔들면서 따져 묻기 시작했었죠. 그러자 자기는 잘못 없다면서 우는데 그것조차 꼴보기 싫더군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둘 웅성거렸고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제 손목을 낚아채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식하게 여기서 왜 그래? 그때 절 말린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그 순간 절 말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무식이라니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손을 들어 뺨을 내려쳤습니다. 내가 당신 엄마 병수 받은 게 몇 년인데 나한테 이런 싸구려 배신을 해? 당신이 사람이야? 우리 애들은 다 어쩔 거야? 일단 나랑 가서 얘기해. 이리 와. 웃기고 있네. 가긴 어딜 가? 내 가정 파탄냈으면 전년 1터 정도는 박살내야지. 너희 둘 다 떳떳하니까 불륜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여길 빈손으로 왔을 것 같아? 내가 당신처럼 멍청한 줄 아냐고. 그때 저는 상간녀를 찾아오기 전 이미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해서 회사에 제보를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가 회사를 떠나는 날까지 자료를 끝까지 회사에 보낼 거고 추후에는 언론 제보까지 고려 중이라는 메일을 보낸 겁니다. 게다가 이미 익명 게시판에 제보를 한 뒤라 A 회사의 이대리라는 사람의 불륜 사건이 입소문을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회사 앞에서 그 난리가 났을 때 그 회사 직원들은 익명 게시판을 떠돌던 불륜 사건 주인공이 두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다들 수군거리면서 쳐다보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상간녀와 남편 놈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가정 박살낸 너희 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 거 박살내고 너희들이 지키려는 건 무사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자 남편 놈은 저를 보면서 소리치더군요. 그래, 내가 왜 당신이 아니라 이 여자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다.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10년을 저와 한 입을 덮고 살던 남편의 말이 저렇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저는 남편 놈의 말이 허무하고 황당해 지난 세월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두 손 놓고 울 수만 있을 수 있겠나요?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 할 두 아들을 봐서라도 저는 이를 악물고 정신줄을 꽉 잡았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쓴 익명글이 퍼지면서 남편 놈 중고차 매매 상사도 털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요즘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쓰기만 해도 신상 정보가 털리는 건 시간 문제더군요. 그 사이 저는 남편 놈한테 이혼장을 날렸고 상가녀한테는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제가 이런 소송을 준비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네요. 그렇다고 제 속은 시원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 지난 세월이 허무해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남편 놈은 이런 상황에도 이혼하겠다면서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이혼 소식에 절 찾아온 사람은 시부였어요. 시부는 시모가 떠난 뒤 혼자서 지내셨는데 아이들과 자주 왕래하면서 일부러 한 번이라도 더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까지 불사하고 있으니까 속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모아두신 3천만 원을 건네면서 저에게 슬픈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들 잘못 키운 내 죄야. 그러니까 날 탓해라. 이혼하고 애들이랑 새 출발할 때 보탰어. 큰 돈은 아니지만 꼭 너한테 보탬이 되고 싶어서 주는 거야. 아버님, 이렇게 큰 돈을 왜 저를 주세요? 비상금으로 잘 챙겨두세요. 저 아직 젊어요. 아니야, 이거 받아둬라.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해준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게 하고 내가 고맙고 미안하다. 마지막까지도 제 손을 잡으시면서 시부는 손자들과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복은 없어도 시부모 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제 걱정을 해주신 덕분에 저는 남편 놈과 제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저한테 있어서 남편은 면접 교섭권만 있었어요. 처음 이혼하고 나서는 안 보더니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아이들을 만나더군요. 어릴 때 기억 때문인지 아이들도 아빠를 잘 따랐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이 그렇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4년이 지났고 저는 입주 청소 업체를 차려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지인을 따라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적성에 맞아서 나름 잘하고 있었거든요. 입주 청소를 하려면 직원을 고용해야 했는데 한국 사람은 단가가 비싸서 외국인을 고용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일을 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일도 잘하고 성실해서 같이 손을 맞추면서 일한 지도 4년 차가 될 때였습니다. 손발이 잘 맞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저는 사람을 잘 뽑았다 싶었어요. 그렇게 입주 청소를 하던 중 이사하기 딱 좋은 가을이었습니다. 작년 10월쯤 저는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 의뢰 전화를 받았어요. 한창 이사철이라 정신없이 일만 했는데 한 남자가 청소 문의를 해왔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인터넷 광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저희 이번에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데 의뢰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한 25평 정도 됩니다. 아, 25평이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언제쯤 생각 중이세요? 다음 주 수요일이요. 가격도 괜찮네요. 그럼 저희 아파트 입주 청소 의뢰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의뢰 전화 한 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전달받은 주소로 갔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저는 마스크에 모자까지 쓰고 청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주인 부부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 부부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바로 그 집은 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의 신혼집이었던 겁니다. 와, 4년 사이에 그새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남자를 바꿔서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마스크에 모자까지 쓰고 있었기에 상간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외국인 청소부들한테 다가오면서 상간녀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목소리로 가증스럽게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 청소하러 와주신 분들이시죠?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신혼집인데 청소 끝나면 가구들도 들어와야 되니까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어쩜 저렇게 사람이 이중적일 수가 있는지 처음 보는 사람은 깜빡 속아 넘어가기 충분한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그러자 상간녀 남편은 뒤늦게 들어와 상간녀를 보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벌써 왔어? 하여튼 꼼꼼하다니까. 오빤 바쁘니까 내가 더 해야지. 걱정 말고 다른 일 보세요. 세상에서 남부러울 거 없는 다정한 모습으로 나가는 상간녀를 보고 저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멍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으니까 같이 일하는 외국인 직원이 저를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청소 안 해요? 잠깐 기다려봐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 직원은 해맑은 목소리로 저한테 시간이 없다면서 재촉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집을 청소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 집에서 누가 살지 뻔히 알게 됐는데 어떻게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 집에 정말 치워야 할 단 하나를 치우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는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근처 가게에서 빨간색 락커를 사왔어요. 그리고 그 락커를 들고 그 집 거실로 가서 경고 문구를 남겼습니다. 바로 제가 남긴 글은 이거였어요. 야, 김채야.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근데 어떡하냐? 너 오늘부터 내가 밑바닥까지 털어줄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 글을 쓰고 저한테 의뢰했던 남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났다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청소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무료입니다. 네? 청소를 했는데 비용이 무료라뇨? 일단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뭘 청소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딱 하나 치웠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보세요. 일단 한번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그 남자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청소한 걸 보고 노발대발하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거실에 이게 무슨 낙서예요?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이게 지금 청소라고 해놓은 겁니까? 네, 청소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마무리 사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간녀 청소하고 싶어서 거기 힌트를 남겼잖아요. 사장님, 사모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믿고 있는 그 여자가 제 가정 박살낸 상간녀였어요. 뭐요? 상간녀요? 모르셨나 봐요? 저 4년 전에 이혼했는데 그 여자가 내 남편 꼬신 여자였어요. 위자료 소송까지 했었는데 모르셨나 봐요? 아직 사장님 결혼 안 하셨죠? 네,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신혼집을 먼저 얻으셨구나. 우선 바쁘니까 그 여자하고 잘 얘기해 보시고 제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거실 낙서는 제가 그대로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용 처리도 제가 다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결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상간녀 남편 될 사람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잠깐 볼 수 있냐길래 약속을 잡고 나갔습니다. 약속한 카페로 가니까 저한테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때 일 저한테 자세히 말 좀 해주세요. 전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요. 믿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저도 소송했던 자료 전부 다 가져왔어요. 직접 한번 보세요. 그 남자는 제가 건넨 자료를 보고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상황을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 남편이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수입차를 사러 매장에 왔는데 둘이 거기서 눈이 딱 맞았더라고요. 나 몰래 8개월 동안 바람핀 사이예요. 그래서 저 그 여자한테 위자료로 2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저런 여잔 어디서 만난 거예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 좀 하기 그렇지만 가정 있는 남자도 꼬신년인데 뭘 믿고 평생 살 수 있겠어요? 그년 장점은 남자 꼬시는 건데 사장님한테 접근한 것도 다 돈 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다 끝났으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청소는 다시 해드릴게요. 네, 힘든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어요. 그 후 며칠 뒤 그 남자는 저한테 다시 입주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다시 집에 가보니까 남자네 부모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인상이 드센 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죠. 남자 어머니라는 사람이 제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저희 아들한테 가정 파탄낸 여자라고 알려주신 분이라면서요. 저희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드릴 뻔했지 뭡니까. 저희 집안을 살리셨어요. 아니에요. 저 같은 일 다른 사람이 또 당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여자가 잘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한 일이에요. 제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여자는 또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내 귀한 아들이 작정하고 가면 쓰고 사는 여자한테 당할 뻔한 게 괘씸해서 그년 뺨따기를 날리고 왔어요. 정말 그런 여자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제가 꼭 마음 담아서 보상하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남자 어머니가 살해하겠다는 걸 괜찮다고 사양했어요. 제가 뭘 바라고 한 일도 아니고 저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속이 시원했거든요. 근데 왜 전 남편은 가만두고 상간녀만 괴롭히냐고요? 전 남편은 이미 암에 걸려서 가만둬도 오늘 내일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처자식 버리고 막장으로 살던 놈이 두 발 뻗고 잘 살 수 있겠나요? 그런데 바람난 두 놈 중에 남편만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게 억울했어요. 저는 상간녀가 회사에서 잘리고 제 취업도 막혔다길래 정말 인생 망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잘 나가는 남자 잡아서 가정을 꾸리려는 상간녀를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남자네 어머니가 뺨을 날렸다길래 제가 다 시원했어요. 그런데 애써 공들인 결혼이 파탄나자 상간녀는 절 탓하면서 전화를 했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악을 쓰면서 말했어요. 야, 너지? 왜 내 인생 망쳐, 왜? 그때도 내 인생 망쳐놔서 다 과거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정말로 착하게 새 인생 살려고 그랬더니 또 왜 그러냐고. 난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여자야. 근데 네가 새 출발을 하겠다고? 웃기고 있네. 나도 잃었는데 너도 다 잃어야 세상 이치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소송까지 해서 나한테 위자료 받았으면 됐잖아. 너만 아니었으면 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인생 똑바로 살았어야지. 하늘이 계신 거 몰라? 이렇게 넓은 서울 바닥에서 내가 딱 너를 만날 줄 내가 알았겠어? 너 천벌 받는 거야. 그래서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발 처신 똑바로 하고 살아. 알겠냐? 들어보니까 너 예비 시모한테 무참히 짓밟혀가지고 너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아유, 꼴 좋다. 너 같은 건 꼭 그렇게 당해야 정신이 차리더라. 누워서 반성이나 해. 뭐야? 야,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야! 마지막까지 소리 지르는 걸 보니까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것 같더군요. 예비 시모라는 사람이 왕년에 사채놀이 좀 했던 사람이라더니 돈도 좀 만지고 무서운 사람들도 부리던 사람 같았습니다. 과거에 그런 쪽 일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기가 세고 무서웠겠습니까? 완전 사람 잘못 걸린 거였어요. 제가 거실에 한 낙서를 지우고 그 남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정말 깍듯하게 말하더군요. 왜 꼭 저런 여자한테 걸리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성품 좋은 사람들 뿐일까요? 그 남자는 저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 뻔했는데 절 구하셨어요. 살해를 하고 싶은데 꼭 좀 받아주세요. 저도 이렇게 복수할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입주 청소는 공짜로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도 100만 원만 좀 받아주세요. 정말 제 인생을 구원해 주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괜찮아요. 저도 덕분에 속이 뻥 하고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 잘 보고 사세요. 그렇게 저는 묵은 한을 풀어준 그 남자한테 고맙다는 말로 끝을 냈어요. 한동안 신이 나서 웃으면서 잠에 들었네요. 하여튼 바람핀 두 사람이 그렇게 망해가는 걸 보니까 제가 틀리게 살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남편놈 젊었을 때 술 많이 마시고 여자 끼고 다니더니 이제는 사업도 무너져가고 건강도 무너졌더군요. 이제는 다 무너진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핀 남자들 꼭 아프면 전처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혼 후 아이들을 만나면서 지내더니 얼마 전에 아주 능구렁이처럼 찾아와서 빌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애들 생각해서라도 합치자. 애들이 이게 뭐야? 애들? 애들 생각해서라도 너 같은 인간이랑은 절대 안 살아. 난 지금도 너 같은 인간 애들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꾹 참고 만나게 해주는 거야. 앞으로 양육비 밀리기 시작하면 이마저도 없으니까 돈이나 꼬박꼬박 보내. 나 환자야. 일도 잘 안 풀리는데 꼭 이래야겠어? 난 꼭 그래야겠어. 그러니까 집불도 없으면 네 몸이나 챙겨. 어줍잖게 애들 볼 생각하지 말고. 가. 한 번만 더 알짱거려봐. 그땐 애들 2번 다시 못 봐. 암에 걸리더니 뇌도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은근슬쩍 합치려는 거예요. 제가 미쳤습니까? 뭘 믿고 저런 거랑 또 살겠나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놈 손절하고 꿋꿋하게 살고 있답니다. 하루가 다르게 크면서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막내는 저를 지금도 꼭 껴안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다는 아들,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아들이 2이나 있는데 저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답니다. 지금처럼 저하고 우리 애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도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랍니다. 그 당시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물 흐르듯 흘러가더군요.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힘내세요. 저처럼 이렇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랍니다. 그때 당당하게 한 방 먹이려면 꿋꿋하게 잘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모두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